김민준의 삶이 항상 스트레스와 실망으로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약속으로 가득해 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낙후된 동네에서 자란 그는 생존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엄격한 형사였던 강철구와 재혼했고, 강철구는 민준이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원망했지만 민준은 곧 그의 영향이 자신을 학업적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반항적인 청소년에서 성실한 학생으로 변모했고 결국 역사학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학업적 성취는 유망한 경력으로 이어졌고 그는 곧 활기찬 법대생 박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동거를 시작하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민주는 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직장 업무의 압박이 관계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느 우울한 가을날, 흐린 하늘은 김민준의 기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스트레스를 피할 안식처를 찾아 단골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대체자를 급히 찾아야 했고 3번의 면접 실패는 그의 좌절감을 더했습니다. 학생들 또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교재 보급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점점 고조되는 결혼 생활의 긴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바텐더인 최 씨가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가워요, 최 씨. 스카치에 물 좀 타서 한 잔 주시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술을 기다리는 동안 민준의 눈은 대학원 졸업 이후 줄곧 자신의 은신처였던 낡고 익숙한 술집 안을 훑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미국사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헨리 클레이에 관한 그의 원고는 출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책이 출판된 후 그는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형 로펌에 취업했고 두 사람은 1년째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돈을 모아 프러포즈 반지를 샀고 청혼을 받았을 때 지수가 보여준 기쁨은 그를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들은 봄에 결혼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민준의 생각은 젊고 활기찼던 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 덕분에 163cm의 키보다 더 커 보였던 그녀는 긴 생머리에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그는 서로에게 쏟았던 깊은 애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깊이 사랑했지만 약혼 직후 지수의 법률사무소에서 열린 송년 파티를 떠올리자 다시 기분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를 느꼈고 이는 지수와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파티는 술에 취한 사람들의 소란으로 엉망이 되었고 민주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코 과음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하여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었던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며 민주는 강철구 형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거리를 배회하며 방황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강철구는 민준의 방탕한 생활을 끝내주었고 그가 가고 있는 길이 고통뿐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민주는 영리한 아이였기에 거리의 불황아에서 우등생으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학업에 매진했고 학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지수를 포함해 거의 모든 사람이 취해 있던 그 파티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지수도 그날은 민준을 흥깨는 사람이라 놀리며 좀 즐기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녀는 분명 취해 있었고 민준은 그녀를 데려가려 했지만 지수는 자정이 아직 안 됐다며 더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준은 마지못해 술 취한 군중을 피해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다가올 때쯤 그녀를 찾아 나선 민준은 결국 다른 젊은 변호사인 최재하와 격렬하게 포옹하며 키스하고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떨리는 몸으로 달려가 그녀를 떼어놓았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야? 약혼했다는 걸 잊었어? 그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최재하는 민준을 밀치는 실수를 저질렀고 민준은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맺혔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지수는 민준의 뺨을 세게 때렸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정막 속에서 민준은 차분하게 그녀의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던진 뒤 발로 짓밟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분노와 굴욕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차에 도착한 그는 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아파트로 돌아가 짐을 싸서 최대한 빨리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선을 넘었고 그녀가 취했다는 사실은 민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용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민준은 서둘러 짐을 챙겨 가방 2개와 더플백에 쑤셔 넣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며 그는 함께 보낸 시간 뒤에 남은 것이 고작 이 정도뿐이라는 사실에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뿌리째 흔들렸고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지수의 정절이나 명예를 다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놀고 싶다면 자신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곧 민주는 학교 근처의 호텔에 체크인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독신 교수용 숙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음 날 바로 방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지수에 대해 생각할 것이 많았지만 그들이 헤어졌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기에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그는 일에 몰두하며 지수의 전화를 무시하고 그녀가 보낸 메시지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녀를 마주하거나 또 다른 충돌을 겪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몹시 그리워했고 혹시 자신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술 기운에 저지른 단순한 실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있은 지 2주 후 민주는 문 대표의 끈질긴 요청에 마지못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표는 꼭 만나야 한다고 고집했고 민주는 그 이유를 짐작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문 대표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창가를 지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문 대표는 손을 내밀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민준 씨 와줘서 고마워요. 문 대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지만 흥미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문 대표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요. 전에도 말했잖나. 나는 자네를 친구로 생각하고 싶네. 물론입니다. 형님,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커피가 나올 때까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 대표가 진지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내가 왜 점심을 먹자고 했는지 알 거야. 자네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지수 때문이라네. 잠시 내 말을 들어주게. 민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화를 피할 수 없음을 알았고 오히려 내심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문 대표가 지수와 자신 사이의 골을 메워주길 바랐습니다. 문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우선 우리 회사 차원에서 사과하고 싶네. 파티가 통제를 벗어났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어.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네. 그리고 최재하 변호사는 다른 지사로 발령냈어. 지수를 유혹하려던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네. 그것은 비밀이었고 이제 그는 떠났습니다. 그를 해고하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을 것입니다. 민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유혹하려던 계획이라니.
그럼 그게 단순히 한 번의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자신에게 숨겼을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미쳤습니다. 민준의 생각을 눈치챈 문 대표가 재빨리 안심시켰습니다. 민준 씨, 내가 조사해봤는데 그날 밤 자네가 본 것 이상의 일은 없었네. 지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이 일이 좋은 관계를 망치지 않기를 바라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잖아. 이제 대화로 해결할 때가 됐어. 민주는 문 대표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지수에게 연락해서 자리를 마련하겠네. 문 대표가 시긋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수가 오늘 저녁 아파트에서 저녁을 차려놓고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걱정 말게. 자네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긴 하겠지만 저녁은 안 먹을 겁니다. 8시쯤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며 대화하죠. 고마워요, 형님. 오늘 이 자리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지수는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꺼내기 힘들어했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정직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지수가 이 위기를 자초했으니 결국 그녀가 이를 수습해야만 상황이 편해질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 사람과 키스했는지 모르겠어. 술 때문이었던 것 같아. 너무 부끄럽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상처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당신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에 섰고, 그건 정말 굴욕적이었어. 이런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 씨, 제발. 사랑해, 제발 우리 사이를. 어리석은 실수 하나로 우리 관계를 망치지 말아줘, 지수야.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히 해야 해. 우리가 결혼할 거라면 신뢰와 사랑, 그리고 정절의 의미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해. 결국 지수는 다시 사과하며 다시는 과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 역시 자신의 불같은 성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반응이 지나쳤다고 생각지는 않았지만요. 그들은 정절, 충성, 신뢰에 대한 서로의 기대를 논의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아파트로 돌아왔고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는 다시는 약혼 반지를 사주지 않았고 지수 역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정대로 봄에 결혼했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관계와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깜빡 졸다가 꿈에서 깬 듯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흐르지 않았음에 안도하며 잔이 빈 것을 확인하고 최 씨에게 눈짓했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시며 그는 문 대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최근 그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지속적인 슬픔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로펌에서 문 대표와 젊은 파트너인 이한결, 두 사람과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결은 약 10년 전 입사해 민준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한결은 민준의 교수직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 역시 교직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결이 곁에 있어 주어 기뻤지만 아내 지수에 대한 생각만 하면 기분이 어두워졌습니다. 결혼 20주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관계의 긴장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민주는 최근에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애정 결핍, 점점 커지는 무관심, 그리고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까지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사소한 말다툼과 육체적 친밀감의 부재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지수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날선 말투가 점점 빈번해지면서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걸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그때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에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봐요, 이 여자한테 술 한잔 사시지. 이다혜였습니다. 그녀를 보자 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혜가 외쳤습니다. 오빠가 여기 웬일이야? 오빠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몇 주에 한 번씩 들러, 다혜야. 옛 추억도 있고 해서. 진토닉 한 잔만 줘요. 금방 올게.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다혜 박사는 30대 후반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큰 키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검은 머리와 매혹적인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현재 연극영화과 부학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민준과 지수는 그동안 그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의 이혼과 수많은 연애 실패를 겪었지만 민준은 여전히 그녀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다혜가 돌아와 민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민준 오빠, 무슨 문제야?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자주 들른다는 뻔한 거짓말은 하지도 마.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다혜가 웃었습니다. 차 지나가다가 오빠 차가 서 있는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들어와 본 거야. 민준은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기에 마음을 열기가 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좌절감과 혼란을 쏟아냈고, 다혜는 친구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지 몰랐으며 지수와의 균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 분명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다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가 말하는 건 사소한 문제들이 쌓인 것처럼 들리지만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야. 둘 중 누군가가 상대방을 정말 화나게 한 일이 있어?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 분명 이유가 있다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다혜야.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 이 지경까지 흘러온 것 같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오빠, 지수 언니랑 다시 얘기해보는 건 어때? 그냥 앉아서 진지하게 말이야. 다혜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해봤지. 하지만 매번 싸움으로 끝났어. 지수는 나더러 의처증이냐고 몰아세우고 난 참을성을 잃어버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편 시내 반대편에서 박지수는 사무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맞은편에 앉은 키 크고 금발인 남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째 자신을 유혹하려 드는 최재하에 대한 평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력적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결혼 생활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재하 씨,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온 지 6개월이 넘었는데 변한 게 없네요. 여전히 끊임없이 들이대고 그냥 재혼해서 정착하는 게 어때요? 이제 그만 좀 하죠. 재하가 낄낄거렸습니다. 에이, 지수 씨. 난 그냥 친절하게 구는 거야.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고 어떤 남자든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할 거야. 당신 남편은 멍청이야. 당신보다 책에 더 관심이 많잖아. 내 말이 맞다는 거 당신도 알지? 나를 원하잖아. 눈에 다 보여. 결국 그렇게 될 거야, 지수. 곧 말이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민준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식어버렸고 민준이 가끔 내뱉는 변호사들에 대한 비아냥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녀 역시 민준의 직업을 깎아내리며 응수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무해했던 농담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재하가 복직했다는 걸 민준에게 말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그의 반응이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실수가 아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시 재하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하 씨, 선 넘지 마요. 내 가정 문제는 금기사항이에요.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재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기억해. 난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난 내 친구잖아. 응, 진짜 친구 말이야. 지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속셈이 뭔지 다 알아, 재하 씨. 다른 여자나 찾아봐요.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이제 심슨 계약서 검토나 마저 하죠. 재하가 웃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반응하기도 전에 몸을 기울여 그녀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수는 잠시 멍하니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입술을 만져보며 그녀는 민준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떨림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걸까? 그녀는 자문했지만 곧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트너 변호사인 탁 변호사였습니다. 박 변호사. 심슨 계약서 다 됐나? 그가 물었습니다. 네, 탁 변호사님. 몇 달 동안 매달렸으니 문제없죠. 무슨 일 있나요? 그건 아닌데. 월요일에 직접 날아가서 그를 만나야겠어. 그쪽에서 직접 오질 못하니 당장 마무리 짓고 싶어 하네. 세상에. 지수가 항변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마감 맞추려면 주말 내내 일해야 해요. 지금 저를 도와줄 사람은 재하 씨뿐이라고요. 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내일 사람을 더 붙여주겠지만 야근은 피할 수 없을 거야. 오늘은 일찍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하게. 그녀는 마지못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부부싸움의 불씨가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그녀의 과도한 업무량에 불만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방이 될까 두려웠지만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결혼 생활에 집중하고 여행도 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민준에게 너무 짜증만 내고 참을성 없이 굴었다는 점을 반성하며 변화를 맹세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가던 그때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재하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그녀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는 예전 송년 파티 때 민준에게 당했던 굴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좌천되었고 경력에 오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온 그의 복수 계획은 지수를 자기 여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고 민주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집이 어두운 것을 보고 그는 실망했습니다. 제길 그는 지수가 또 야근을 하는 모양이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수의 차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놀란 그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보, 그녀가 밝게 말했습니다. 딱 맞춰서 같이 왔네. 우리 얼른 씻고 나가서 외식할까? 민주는 경계했습니다. 지수의 갑작스러운 쾌활함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무슨 속셈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훌륭한 저녁 식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는 민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민준은 지수를 진심으로 바라보았고 40세가 넘었음에도 여전한 그녀의 아름다움과 관능미를 새삼 느꼈습니다. 자신이 학업에 너무 몰두해 그녀를 소홀히 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 지수는 결혼 생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 또한 민준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갈망을 읽었고 그를 향한 사랑이 다시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심슨 프로젝트만 끝나면 부부관계에 전념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지수는 민준의 팔에 몸을 기댔고 집에 도착한 그들은 벽난로 옆에서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지수는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것과 월요일에 멀리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을 꺼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화를 두려워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준을 더 화나게 할 뿐임을 깨닫고 지금 바로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말이죠.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그녀가 입을 뗐습니다. 심슨 프로젝트가 거의 끝났어. 곧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야. 내일 최종안 마무리하러 출근해야 하고, 월요일엔 마무리 지으러 비행기 타고 가야 해. 더 들을 필요 없어. 민준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결국 당신한테는 우리 관계보다 당신 경력이 더 중요한 거잖아. 결혼. 그 얘기는 지겹게 들었어. 그는 몸을 돌려 떠나려다 계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봐. 지수야, 나도 그럴 테니까. 그러고는 거실로 갑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밤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아침도 거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의 모진 말에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결혼 생활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위해 그 생각들을 밀어냈습니다. 민준은 늦게 일어났고 온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과를 마친 그는 지수가 커피조차 타놓지 않고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그녀에게 소리를 지른 것을 후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몇 달 동안 예민해져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때 사랑이 넘쳤던 관계가 왜 끊임없는 갈등으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 생활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젯밤에 즐거웠던 저녁 식사를 떠올리며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지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를 반성하며 그녀를 깜짝 방문해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더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지수의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는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근처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식사를 하기로 하고 식당으로 들어선 그는 지수의 로펌 선임 파트너인 이한결 변호사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앉으세요. 한결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결 씨. 토요일인데 웬일이세요?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가서 혼자 나왔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서류 챙기러 갔다가 여기서 점심이나 먹으려고 들렀습니다. 민준 씨는요? 지수랑 점심이나 할까 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네요. 민준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힘내세요, 민준 씨. 지수 씨랑 재하 씨가 하는 프로젝트 며칠 뒤면 끝납니다. 돌아오면 다 같이 축하 파티라도 하죠. 재하 씨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수가 그 사람 얘긴 안 했던 것 같은데. 최재하 변호사 말입니다. 6개월 전쯤 본사로 복귀했죠. 지수 씨가 말 안 하던가요?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한 지 꽤 됐는데. 한결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은 목이 막히고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제가 좀 둔했나 보네요, 한결 씨. 가끔 지수와 제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이, 다들 그럴 때가 있죠. 한결이 크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온 힘을 다해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머릿속은 소용돌이 쳤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옆구리에 땀이 흘러내렸지만 참아냈습니다. 마침내 수리 차량이 도착하자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어떻게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허함과 상실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생각은 뒤엉켰고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지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는 그 생각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맴돌며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술 한 잔을 따랐지만 이내 쏟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화장실로 가지수의 신경안정제를 몇 알 먹을까 고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서히 충격이 가시면서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하가 돌아왔단 말이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 결혼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군. 배신자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고 이제 상담 따위는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슬픔이 걷히자 차가운 평정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거리에서 생존하던 시절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수를 추궁하기 전에 그녀의 부정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비릿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번졌습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그는 전화를 집어들며 읊조렸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한편 사무실에서 탁 변호사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나 먼저 퇴근하네. 다들 거의 끝났나? 몇 시간만 더 하면 돼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재하 씨가 초안 마무리 중이고 저도 거의 다 됐어요. 내일 밤 비행기니까 심슨 만나기 전에 좀 쉬어두라고. 탁 변호사가 떠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민준과 또 다른 싸움의 원인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사랑하던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재하와 며칠을 떨어져 지내는 것. 비록 각자 방을 쓴다 해도 민준이 알게 된다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재하의 복귀를 말하지 않은 것이 뼈아픈 실수였음을 직감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혜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와 오빠. 전화 목소리가 평소랑 너무 달랐어. 뭐 좀 마실래? 괜찮아 다혜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정말 누군가와 얘기가 필요했어. 수척해진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 다혜는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된 민주는 자리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문제로 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혜는 묵묵히 그의 신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지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구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 다혜야. 왜 우리 결혼 생활이 망가졌는지. 그녀의 냉담함, 애정 결핍, 그리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언제 사랑을 나눴는지, 아니 키스라도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 믿어지니? 말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혜는 민준과 지수 부부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말을 들으면서도 지수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에 그녀가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 다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최재하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충격받은 건 알아. 하지만 잘 생각해봐. 지수 언니가 말하지 않은 건 오빠가 불같이 화를 낼 걸 알았기 때문 아닐까? 그게 이유일 순 없잖아?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지만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돼. 그가 돌아온 시점과 우리 문제가 시작된 시점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 우연치고는 너무 지나치지. 전에는 야근을 하든 주말에 일을 하든 의심한 적 없었어. 하지만 이제 분명해. 지수는 최재하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우리 결혼이 끝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혼 서류를 내기 전에 증거만 있으면 돼. 다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혼이라니, 오빠. 너무 성급한 결론 아냐? 그냥 의심일 뿐이잖아. 일단 언니랑 먼저 얘기를 해봐. 언니가 오빠한테 거짓말 못한다는 거 잘 알잖아. 그 여자는 벌써 몇 달째 나를 속이고 있어. 다혜야, 증거가 필요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들을 미행해서 현장을 잡을 수 있게 변장 좀 도와줘. 다혜는 긴장감 속에서도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분장까지 할 필요는 없어. 외모만 조금 바꾸면 돼. 야구 모자 쓰고 안경 끼고 평상복 입으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 여자가 떠나면 나도 거기로 날아가서 확인해 볼 거야. 적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 민준이 떠나자 다혜는 그에게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복잡한 마음으로 친구를 배웅했습니다.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민준 오빠가 이혼하면 오빠는 혼자가 되겠지.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자책하며 얼른 지워버렸지만 그 생각은 끈질기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걸은 뒤 늦게 귀가했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옷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복잡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도 꾸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민준의 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서로를 피했고 택시가 도착하자 지수는 한마디도 없이 떠났습니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내일 출장을 가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 고민했지만 결말을 짓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김민준이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두산 베어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뿔테 안경을 쓴 채 캐주얼한 옷을 입은 그는 평소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확신한 그는 객실로 올라가기 전 로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엘리베이터 쪽을 감시했습니다. 민주는 호텔 안에 있는 꽃집을 발견하고 장미 한 다발을 주문해 지수의 방으로 배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비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곧 그는 민주는 벨보이가 꽃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았고 몰래 뒤따라가 1212호라는 방 번호를 확인한 뒤 들키지 않게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9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필요한 증거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후 4시경 민주는 다시 로비로 내려와 신문을 읽는 척하며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오후 6시 33분. 그는 지수가 최재하와 함께 로비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재하를 본 지 수년이 지났지만 민주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재하가 지수를 식당으로 이끌려 했지만 그녀는 이를 피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고 재하가 뒤를 따랐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친 민주는 다시 로비 좌석으로 돌아와 신문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지극히 업무적이었고 애정 표현이나 외도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면서도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지수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이죠.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의 종말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가벼운 샤워와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자신의 의심을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성급했는지도 몰라. 그는 두 밤 정도 더 로비에서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아무런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다시 로비 좌석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14분, 지수와 재하가 웃으며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재하가 지수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시야에서 벗어나 호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마침내 심슨과의 계약 체결에 성공해 기쁨에 차 있었고 이 성과가 파트너 변호사 승진으로 이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재하의 평판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축하 저녁 식사와 와인을 곁들이며 그의 도움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라운지에서 재하와 한 잔 더 하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민주는 지수가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재하가 라운지 쪽으로 가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기 위해 재하를 뒤따라가 자신도 술 한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바 끝부분에 자리를 잡은 민주는 거울을 통해 재하를 은밀히 관찰했습니다. 재하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술을 홀짝이고 있었고 민주는 스카치를 마시며 자신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거의 비어있는 라운지에서 혼자 있는 재하의 행동을 의아해하며 계속 주시했습니다. 시계는 9시 30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뜨려던 찰나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흰 실크 블라우스에 몸에 붙는 검은 스커트 그리고 민준이 그녀의 40세 생일 선물로 주었던 진주 목걸이를 차고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에 그녀는 비틀거리며 마중 나온 재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재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멀리 떨어진 민주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풍경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재하가 술을 주문했고 대화 도중 지수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하가 그녀의 손을 쓰다듬고 팔을 건드리는 모습에 민준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 광경은 그가 두려워하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재하가 지수의 귓가에 속삭이자 지수가 낄낄거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녁 때 마신 와인에 술이 더해지자 지수는 분명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하가 한 잔 더 시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따뜻해지는 기분 속에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재하가 키스를 시도하자 그녀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밀어내려 했으나 이내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민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제가 합석해도 신뢰가 안 되겠군요. 박수라도 쳐드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겠네. 그는 그들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이 눈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재하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민준이 살벌한 목소리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내 상판대기를 갈아버리겠다. 재하는 예전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민준의 과거를 알기에 그는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술이 확 깬 지수는 민준의 차가운 태도와 멸시 어린 눈빛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 의처증에 대해 어디 한번 말해봐. 민준이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내가 얼마나 더 이해심이 많아야 하는지 말해보라고. 몸을 들썩이는 재하를 향해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니까 손을 떼줘서 고맙군. 내 아내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수는 구역질과 어지러움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그는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옷차림 때문이 아니라 살기 어린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하군. 계속하게 놔뒀어야 했는데 말이야. 아주 푹 빠져있더구먼. 이 새끼랑 얼마나 오래 잔 거야? 나를 미치게 만드니까 기분이 좀 좋던가. 민준의 분노는 통제 불능 수준이었습니다. 재하가 입을 열려 하자 민준이 가로막았습니다. 꺼져, 이 변태 새끼야. 하지만 기억해라. 언젠가 널 찾아내서 끝내버릴 테니까. 내일이 아닐 수도, 다음 주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 재하는 감히. 민준은 그가 도망치듯 라운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다시 지수를 바라본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목소리가 이토록 독하게 들린 적이 없었기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흐트러진 옷차림을 보며 구역질을 느꼈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인지, 자신이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직업에 불만이 많았던 지수의 탓인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곧 이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나도 다 잊었어. 그냥 계약 성공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미안해.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입 닥쳐 지수야. 더 이상 거짓말이나 변명 듣고 싶지 않아. 그가 지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그녀가 입고 있던 빨간 레이스 속옷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이거 내가 생일 선물로 준 거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했잖아. 특별한 날 입으려고 아껴뒀다더니 날 위해서가 아니었군. 오늘 그 새끼를 위해서 입은 거야? 그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여기 최재하랑 계속 있어. 내가 떠날 때까지 집에 오지 마.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지수는 숨을 들이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산은 나누겠지만 집은 당신이 가져. 난 내 옷이랑 연구 자료만 챙겨가겠어. 토달지 마, 지수야. 안 그러면 오늘 밤 일을 폭로해서 당신이랑 그 새끼 경력 다 끝장내버릴 테니까. 민주는 그녀의 속옷을 가방에 넣고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남겨진 지수는 대성통곡했습니다. 3개월 후 민주는 집을 나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불륜 폭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나 자신을 대중 앞에서 모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호사인 허 변호사가 그에게 지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민준에게 이혼 합의를 위해 아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소송을 길게 끌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 창밖을 내무심하게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혼 안 해주겠다면 마음대로 하라지 상관없으니까. 허 변호사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오래된 친구잖아요. 합의 안 하면 재산만 축나요. 그녀랑 대화해서 매듭을 짓고 새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민주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허 변호사님.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뻔합니다. 불륜을 인정하거나 애걸복걸하겠죠. 사과하거나 거짓말하는 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은 보류하죠. 이제 상관없어요. 재혼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알겠네, 민준 씨. 하지만 준비되면 언제든 저녁이나 같이 하세. 오래됐잖나. 민주는 미리 연락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허 변호사가 아내를 잃고 여전히 슬퍼하고 있음을 알기에 곧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잿빛 오후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새로 구한 타운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공들여 수리한 집이었습니다. 방들을 둘러보며 그는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는 지수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지만 그가 유일하게 만족한 곳은 작은 스파 욕조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몇 시간씩 몸을 녹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달랬습니다. 한편 다혜 또한 개인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길 다혜야, 이게 끝은 아니잖아. 토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우린 안 맞는 거야. 다혜가 맞받아쳤습니다. 나쁜 놈. 다혜는 눈물을 감추며 뒤돌아섰습니다. 토니는 후회 섞인 표정으로 망설이다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혜는 소파에 주저앉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다혜는 진심으로 토니를 사랑했지만 왜 매번 남자를 지키지 못하는지 자책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왜 나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걸까? 다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이 스트레스를 씻어내 주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가운을 집으려다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훑어보았습니다. 큰 키에 매끈한 피부, 얼굴을 감싸는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진 성숙한 여인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거친 말을 내뱉으며 신경질적으로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잡생각을 없애려 했지만 금세 포기하고 책을 던져버렸습니다. 제길 술 한잔 해야겠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주방으로 가얼음을 띄운 버번 위스키를 한 잔 따른 그녀는 거실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자기 연민은 이제 그만.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필요해. 밖으로 나가야겠어. 좋은 생각이 떠오른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민준에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 다혜야. 바빠? 오빠네 집으로 놀러 가도 돼? 그의 대답을 들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아. 지금 갈게. 1시간 뒤에 보자. 밤이 깊어지자 다혜는 민준의 집 마당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민준이 문을 열어 그녀를 따뜻한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딱 맞춰 왔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막 도착했어. 코트 벗고 어서 먹자. 와, 오빠.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 아냐?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다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배달시킨 중화요리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고 남은 와인을 들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벼운 농담이 오간 뒤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가벼운 얘기는 그만하고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그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두 사람에게 스카치 위스키를 따라준 뒤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 고민이 뭐야? 오빠한테 말해봐. 다혜는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술맛 좋네, 오빠. 근데 톤이랑 오늘 헤어졌어. 나 왜 이럴까? 왜 남자랑 오래 못 가는 걸까?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혜야. 문제는 네가 고르는 남자들이야. 넌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인데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멍청이들만 골라 잡잖아. 다혜는 처음에 당황하고 화도 났지만 이내 그가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맞아, 왜 진작 몰랐을까? 난 실패자가 아니야. 그치, 오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빠도 전문가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어때? 어쩌면 나도 같이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끼리끼리 노네. 다혜가 술을 더 마시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오빠는 한 여자랑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잖아.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실수를 깨달은 그녀가 얼른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아냐, 괜찮아. 민준이 답했습니다. 좋은 시절이었지. 그래서 더 힘든 거야.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거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 그냥 같이 취하자. 그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민준이 잠시 멍해 있는 사이 다혜가 말을 더듬으며 제안했습니다. 민준 오빠, 저기 있는 스파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지금 당장 가보자. 민준은 동의하며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야외 스파로 향했습니다. 어머, 수영복이 없네. 다혜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 민준이 대답했고 두 사람은 옷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곧 소용돌이 치는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민준은 다혜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평소답지 않게 다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빠도 몸매 나쁘지 않은걸?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파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따뜻한 물줄기를 느끼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위스키 기운에 민준의 시야는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우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주저함이 덜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볼까? 오빠가 화내려나? 에라 모르겠다. 그녀는 생각하며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그녀가 다가오자 긴장했지만 이내 뒤로 물러나며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제길, 미안해 다혜야. 난 못하겠어. 정말 미안해. 그는 살짝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혜는 풀 죽은 민준을 스파에서 일으켜 가운을 입혀주었고 아이를 돌보듯 그를 침대까지 부축했습니다.
다혜는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용 방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지수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지수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 또한 그를 친구 이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민준의 고통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수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배신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혜는 민준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와줄 방법을 몰랐습니다. 한편 지수 또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수척해졌고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다혜는 지수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수를 위로하려던 다혜에게 지수가 울며 털어놨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지만 민준 씨가 오해하는 게 있어. 난 재하나 그 누구와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 민준 씨랑 대화조차 할 수가 없어. 그는 내가 몇 달 동안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날 밤 본 게 정말 처음이었단 말이야. 이해해 지수야. 하지만 민준 오빠는 지금 널 만나거나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어. 오빠가 저런 모습인 건 나도 처음 봐. 다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나를 마주하기엔 너무 마음이 아픈가 봐. 오빠를 탓할 수도 없어. 지수는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다혜에게 물었습니다. 나랑 좀 같이 있어 줄 수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당연하지, 같이 있을게. 다혜는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며 동의했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보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 변호사님, 저 지수예요. 민준 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로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요. 네, 내일 뵐게요. 다혜를 돌아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랑 이혼할 거야. 그 사람은 끝낼 자격이 있고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다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괜찮겠어? 둘이 사랑하잖아. 내가 오빠랑 다시 얘기해 볼게. 아니, 그를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건 불공평해. 그는 우리 결혼이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건 다 내 잘못이니까.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지금 정말 네가 필요해. 당연하지. 필요한 만큼 같이 있을게. 다혜는 지수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민주는 허 변호사로부터 지수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합의를 했다고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여자가 아닌데 무슨 속셈일까요?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죠.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민주는 허 변호사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한 뒤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집안을 서성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족스러워야 할 상황인데 왜 마음이 불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원하던 걸 얻었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주방에서 맥주 캔을 꺼내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다혜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그래. 오늘 저녁에 허 변호사님이랑 약속 있는데 너도 같이 올래? 6시 반쯤 데리러 갈게. 그리고 다혜야, 잔소리는 좀 그만해. 이따 봐, 끊어. 그날 저녁. 민준과 다혜는 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와 이혼 생각에 잠겨있던 민준은 건성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기계적인 대화를 나누다 침묵이 흐른 뒤에야 다혜의 얼굴이 붉어진 것과 허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허, 둘이 뭐야? 민준이 놀리듯 말했습니다. 무슨 연애하는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둘이 눈 맞았나 보네. 허 변호사는 얼굴을 붉히며 다혜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혜 역시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참나, 오빠 때문에 저녁 내내 창피해 죽는 줄 알았잖아. 그들은 민준의 이혼 이야기는 피한 채 지수가 실제로 서류를 접수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한 뒤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의 중심은 허 변호사와 다혜에게로 옮겨갔고 민주는 마치 제3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친구들의 다정한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민주는 이 만남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안식처를 찾고 다혜는 마침내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식사 후 민준이 화장실에 다녀오자 허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민준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세상에. 다혜가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허 변호사님이 나를 데려다 주고 싶대. 오빠 이해해 줄 거지? 민준은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 데리러 갔었잖아. 다혜가 눈을 흘기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하나도 신경 안 써. 다음 날, 지수는 허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허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고마워요, 허 변호사님. 서둘러 마무리하죠. 민준 씨가 저를 왜 안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해요. 지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그녀의 수척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수 씨. 저도 설득해봤지만 그 사람 고집 아시잖아요. 괜찮아요.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요. 지수는 내용을 읽지도 않은 채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으시게요? 읽어서 뭐 하겠어요? 당신을 믿고 민준 씨가 저를 속이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그는 저보다 훨씬 정직한 사람이니까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힘든 결정이었겠군요. 이제 서명했으니 제가 다시 민준 씨와 얘기해 볼게요. 이제는 마음이 좀 열렸을지도 모르죠. 허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지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게요. 내 결혼 생활을 망친 건 나 자신이고 누굴 탓하겠어요. 그저 민준 씨와 다시 친구로라도 남을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허 변호사는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 씨가 방금 다녀갔어요. 서류를 읽지도 않고 사인하더군요. 오빠랑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차라리 오빠가 그녀를 무시했던 걸 후회하게 만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우리가 참견하는 거긴 하지만 다 좋은 이유가 있어서잖아요. 오늘 저녁 7시에 봐요. 민주는 예전에 지수와 함께 살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긴장한 탓에 땀이 났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게 옳은 결정인지 망설여졌습니다. 다혜와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다혜는 지수가 변명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술과 성공의 기쁨, 그리고 재하의 감언이설이 뒤섞인 결과였다는 겁니다. 민주는 단순히 그 새끼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게 설명이 돼? 라고 쏘아붙였지만 다혜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민준을 설득해 지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민준이 떠날지 고민하던 찰나,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역광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그녀가 권했습니다. 민주는 자세를 바로잡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지수야. 그는 한때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꼼꼼한 지수답지 않게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것을 보고 그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와줘서,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래 붙잡아 두지 않을게요. 알았죠? 허 변호사랑 다혜가 가보라고 해서 왔어. 이게 무슨 소용일까 싶지만 당신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해줬으니 온 거야. 민주는 온기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대면이 얼마나 힘들지 알았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가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래야만 자신의 양심이 씻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내 이야기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지수가 절박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아 지수야, 말해봐. 그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준 씨, 맹세코 말하는데 난 쟤 하나 다른 누구와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어. 그날 밤 당신이 본 게 그 말과 모순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진실이야. 민준이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순수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법이지.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 행동을 완벽히 설명할 순 없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 자신을 수없이 자책했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계약 성공의 해방감과 술 때문이었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다는 걸 알아. 나 스스로도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으니까.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재하와 자지 않았다는 말은 믿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화가 났었어, 민준 씨. 지수가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꼈거든. 하지만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어 보니 내가 얼마나 천박하고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고. 하지만 믿어줘요. 민준 씨,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더 미워하고 있어.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다시 살릴 수 없을까?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뭐든 할게. 민준 씨. 깊은 상실감을 느끼던 민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만약 그날 밤 내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당신 정말 그놈이랑 앉았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정말 배신하지 않았을까? 지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선을 넘었었고 그 진실의 무게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거봐 지수야. 그게 문제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그놈이랑 키스했을 때, 그리고 그 키스를 받아줬을 때 이미 우리 결혼을 배신한 거야. 당신 남편인 나에게만 허락된 것들을 그놈이 만지게 놔둔 순간 끝난 거라고. 이해해? 지수는 이제 민준이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날 밤의 결과를 온전히 직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하의 침대에 눕게 되었을 것이고 그 깨달음은 절망과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불쌍해 지수야. 그리고 나 자신도 불쌍하고 어쩌면 내 잘못도 있겠지. 내가 당신을 더 지지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아. 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어. 의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후회하며 살 것인가? 당신이 또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실패한 결혼에 대해 후회하며 사는 게 낫겠어. 미안해 지수야. 난 의심하며 살 순 없어. 후회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 민주는 소파에서 흐느끼는 아내를 뒤로하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